안녕 X. 여기에 공유할 이야기가 있어. 긴 서론 양해 바랄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어서 그래. 딱히 그린 텍스트는 아니지만 충분히 비슷할 거야. 아마도. 이 이야기는 10년 전 웨스트 버지니아 시골의 에팔레치아 산맥 깊숙한 곳에서 일어났다. 우리 할아버지가 그 지역에 끌렸던 이유도 아마 그것 때문이었을 것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동유럽에서 온 이민자였고 스스로를 산악인이라고 자랑스럽게 불렀다. 나는 항상 이상한 데에 자부심을 가진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할머니 할아버지를 강인하게 만들었다. 어찌나 강인하게 만들었는지 야지 캠핑 기술만으로, 그리고 아마도 약간의 행운을 더해서 2차 세계대전에서 살아남고 소련에서 탈출했다. 등에 메고 다닌 넝마 외에 둘이 가지고 나왔던 유일한 가치 있는 물건은 할아버지의 십자가뿐이었다. 그들은 또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었고 아마 그게 나에게도 약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난 유령, 숲의 짐승들, 특히 꿈에서 나온 예지와 징조를 조심하라는 경고를 들으며 자랐다. 예를 들어 아버지의 데모는 할아버지의 고장난 시기가 가족이나 가족 친구의 임박한 죽음을 예고하려 뜬금없는 시간에 울린다고 맹세했고, 이것은 우리 가족 내에서 아무런 반론 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그 사실만으로 우리 가족이 그때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었는지 보여주기에는 충분할 것이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우린 아직도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어쨌든 그 할아버지의 산에 대한 사랑은 웨스트 버지니아의 한가운데의 땅을 사서 사실상 처음부터 오두막을 짓게 만들었다. 할아버지는 꽤나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었고 그 손재주로 먹고 살았으며,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도우려 남동생과 나를 상당히 여러 번 빌려줬다. 할아버지가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시키는 경우는 화목난로의 굴뚝을 방화 작업할 때가 유일했다. 나는 어린 시절에 그곳에서 수많은 여름을 보냈고 그 후 청년이 되어서도 할아버지와 함께 그 오두막에서 사냥을 하거나 작업장에서 헛짓거리를 하곤 했다. 할아버지는 은퇴한 후까지도 도구를 내려놓지 않았다. 그래서 고등학교가 끝날 무렵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나는 몇 년 동안 그곳에 가는 것을 멈추게 되었다. 할아버지의 죽음은 내게 큰 충격을 주었고 마음 한구석으로 나는 할아버지 없는 그 오두막을 보고 싶지가 않았던 것 같다. 할아버지는 유언으로 오두막과 십자가를 모두 나에게 남겼다. 아무튼 2년 동안 그곳을 피한 것이 내 남동생 이반이 이 상황을 강요하게 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동생은 자기 여자친구 레나에게 겨울방학 동안 작고 아늑한 오두막에서 즐거운 일주일을 보내자고 약속했고, 자신의 즐거운 시간을 가로막지 않는 게 형이 된 도리라고 말했다. 이 반박할 수 없는 논리에 완전히 갇힌 나는 굴복했다. 하지만 놀랍게도 네 번째 사람, 레나의 친구 중 한 명인 소피아라는 수줍은 여자애도 거기에 끼어 있었다.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지만 이반이 나를 우울함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계획의 일환으로 나를 소피아에게 소개하려고 했던 것이다. 동생은 단순한 사람이지만 누구나 바라는 최고의 형제였다. 우리는 짐을 쌌고 옷, 장비, 그리고 서로 갖고 있던 몇 개의 총을 챙겼다. 그는 아빠의 3089경 소총을 가지고 있었고 나는 M4 산탄총과 표적 연습용으로 쓰는 22구경을 가지고 있었다. 다행히도 운전은 별탈 없이 끝났다. 내가 운전하는 동안 오간 대화의 대부분은 이반과 레나가 주도했다. 여행을 시작할 때에는 주저했지만 산 공기의 청명함은 근 몇 년 중 가장 상쾌한 기분을 느끼게 했다. 오두막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 주차해야 했기 때문에 언덕 위로 짧은 하이킹을 해야 했다. 1km 정도 갔을 때 자연스럽게 여자애들은 이반과 나에게 모든 짐을 떠넘겼다. 소피아가 몸에서 떼어놓으려 하지 않았던 작은 책이 든 가방을 빼고, 그때 나는 소피아가 아마 오두막 밖으로는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을 책벌레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올라가는 길은 2년 동안 걷지 않아 잡초가 무성했고 이반과 나는 번갈아가며 나뭇가지와 덤불을 베거나 꺾었다. 우리가 오두막에 있는 작은 공터에 도착했을 때 우리 넷은 모두 지쳤고 해도 지고 있었다. 여자애들은 요리를 했고 이반과 나는 며칠 동안 쓸 장작을 창고에서 가져왔다. 이반과 레나는 같이 다락방에, 소피아는 오두막 옆쪽에 있는 할아버지의 작업장에 설치한 간이 침대에,
그리고 난 거실의 소파에 누웠다. 처음 며칠은 평화롭게 지나갔고 우리는 편안한 일상에 빠져들었다. 우린 보통 아침에 일어나 한참을 미적거리다 하이킹을 하러 나가거나 탐험을 하거나 사격 연습을 하러 갔다. 특히 마지막 부분 사격 연습에서 나는 소피아에게 사격을 배우도록 구슬려 내가 가져온 22구경을 쏴보게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마치 물 만난 물고기와도 같았고 나는 내성적인 책벌레가 그런 반응을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계속해서 더 멀리 표적을 설치해달라고 했고 나는 기꺼이 그렇게 했다. 저녁에는 주로 보드게임, 카드게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상황은 네 번째 밤 즈음부터 이상해지기 시작한다. 그날 아침 가볍게 눈이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 종일 안에서 시간을 보냈었다. 이반과 레나는 이미 다락방으로 올라갔고 소피아와 나는 이따금씩 그녀가 읽고 있던 책에 대해 이야기하며 매일 저녁 몰래 빠져나가려는 두 사람의 뻔한 시도를 비웃었다. 처음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지만 갑자기 목덜미의 털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가끔씩 어깨 너머로 문을 바라봤고 소피아가 내 행동의 변화를 알아챘는지 아니면 그녀 자신도 무언가 느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녀 역시 의자에서 일어나 소파에 앉아 문에 몇 번이고 시선을 주었다. 문에서 놀랄만큼 큰 부딪히는 소리가 났을 때 우리 둘은 벌떡 일어났고 이반은 다락방에서 욕설을 내뱉으며 난간 너머로 머리를 내밀어 우리를 내려다보았다. 방금 뭐였어? 그가 나에게 물었고 레나도 난간에 와서 섰다. 머리가 상당히 흐트러진 모습이었다. 모르겠어. 내가 정직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한번 살펴볼게. 난 놀란 상태를 금세 떨쳐내고 산탄총을 움켜쥔 채 문으로 향했다. 사실 사슴이나 코요테 같은 것이 길을 잃어 오두막에 충돌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었다. 문을 열고 손전등을 오두막 앞 계단에 비췄다. 아니나 다를까 오두막 주변을 따라 눈 속에 구불구불하게 뻗어있는 큰 발굽 자국이 보였다. 바로 안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나는 발자국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챘다. 좌우를 살펴보니 발굽 자국이 오두막을 맴돌고 있는 것 같았다. 사슴은 문에 부딪히고 떠나기 전에 오두막 주위를 적어도 3-4바퀴는 돈 것 같았다. 약간 불안했지만 지레 겁먹을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갔다. 그냥 아픈 사슴이었던 것 같아. 아니면 길을 잃었거나 아마 여기저기 헤매다가 문에 부딪혔나봐. 이반은 어깨를 으쓱했고 레나는 불쌍한 사슴이 혼자인 것에 대해서 뭐라 말을 했다. 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지만 나는 불안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다. 나는 그것이 지루해서 그런 거라 생각하며 넘겼다. 정말 그게 전부였었다면 좋았을 텐데. 다음날 아침은 느릿하게 흘러갔다. 어젯밤의 작은 소동은 거의 잊힌 듯 보였고 나는 소피아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 산맥과 작은 계곡이 잘 보이는 작은 전망대로 가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우리 둘을 위한 음식을 싼 다음 자신의 책 중 한 권을 챙겼고 나는 그것에 대해 놀려댔다. 그렇게 우리는 떠났다. 이반과 레나가 둘이서 놀도록 내버려둔 채. 걔네들이 뭐하고 놀지는 불보듯 뻔했다. 나는 소피아가 아웃도어 타입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땅에 쌓인 눈이 그렇게 깊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자신의 몫을 다하겠다며 자신이 백팩을 들겠다며 고집했고 솔직히 말해서 그 모습은 사랑스러웠다. 1시간 정도 후에 우리는 돌출부에 도착했고 나는 앉을 곳이 생길 때까지 크고 평평한 바위 중 하나에서 눈을 걷어냈다. 점심을 먹고 우리는 전망을 감상했는데 내가 기꺼이 맹세하는데 그건 에팔레치아에서 가장 멋진 전망이었다. 잠시 후 소피아는 책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고 나는 주변을 감상했다. 그 고요한 순간에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잊었고 아랫배에 느껴지는 둔탁한 통증이 마침내 이만 돌아갈 시간이라고 나를 재촉했다. 전에도 조용하긴 했지만 정신을 차리자 주변이 정확히 얼마나 조용해졌는지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나는 그 지역을 살펴보았지만 평소와 다른 것은 없었고 무시하려고 노력했다. 돌아가는 길에 나는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눈 속에 발걸음 하나하나가 지나치게 크게 들렸고 나는 주변을 주기적으로 살피는 것을 숨기려고 하질 않았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어깨쪽지 사이에 간질거리는 감각은 사라지지 않았고 소피아도 주변을 둘러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속도를 올렸고 소피아는 아무런 저항 없이 따라왔다. 그녀가 내 행동에서 알아차렸던 건지 아니면 그녀 역시 주변에 도는 불안한 기운을 느꼈던 건지는 모르겠다. 아마 둘 다 조금씩 있었겠지. 중간쯤에 길 옆 덤불에 이상한 무늬가 눈에 띄었다. 눈을 비벼가며 자세히 보니 눈 속에 나뭇가지로 만든 사람 형상이 4개 놓여 있었다. 인형 크기 정도로 키가 15cm 정도밖에 안 되어 화장실 성별 표지판 수준을 넘진 못했다. 여자 둘, 남자 둘. 소피아가 옆에서 내 어깨 너머로 바라보며 말한다. 그녀는 그중 2개의 머리카락을 표현한 듯 보이는 것을 가리켰다. 그거 참 소름 돋네. 나는 침묵을 깨기 위해 혼잣말로 중얼거린다. 소피아는 내 옆에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여름에 하이커나 캠핑객이 장난치거나 게임 같은 걸 하다가 두고 간 걸로 치부하려고 했다. 버려진 캠프나 밀주업자가 사용하는 작은 구조물을 발견하는 건 드문 일이 아니었으니. 다만 이것들은 눈 위에 놓여 있었다. 그때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나를 그 자리에 얼어붙게 만들었고 소피아는 짧은 비명을 내질렀다. 그 소리는 메아리 치다 눈에 묻혔기 때문에 어디서 나는 소리인지 분간이 힘들었다. 마음속으론 그것이 동물이거나 눈의 무기에 부러진 오래된 나뭇가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그저 도망치고 싶었다. 첫 번째 소리에 이어서 2번째, 3번째 소리가 났을 때 나는 소피아의 손을 잡아 끌고 그걸 실행에 옮긴다. 우리가 달려가자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는 소란스러운 부서지는 소리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우리 한참 뒤에서 들리는 것 같았지만 가파른 경사를 따라 구불구불한 길을 달리다 보니 점점 가까워진다. 우리를 쫓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를 향해 직선으로 향하는 듯 보였다. 두려움에 목구멍이 조여왔고 달리는 동안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이번 외출에 총을 가지고 오지 않은 나를 원망했지만 이미 어쩔 도리가 없었다. 소피아는 숨을 헐떡이며 내 손을 꽉 쥐었다. 우리가 나아감에 따라 나는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그녀를 끌고 가다시피 하게 되었다. 그것이 가까워지자 나는 우리도 직선으로 달려야 한다고 결정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틀림없이 따라잡힐 것이었다. 꽉 잡아! 나는 헐떡이며 소리치곤 소피아를 덤불 속으로 끌어들였다. 덤불과 나뭇가지가 우리를 때리고 노출된 얼굴을 긁고 옷에 걸리며 우리는 다소 느려졌다. 우리가 약 4분의 3 정도 왔을 때 낮게 들이운 나뭇가지가 소피아의 배낭 손잡이에 걸렸다.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어깨끈이 끊어지고 가방이 뜯겨나간다. 잠깐! 그녀는 헐떡이며 발꿈치를 땅에 박아 속도를 늦춰 가방을 잡으려고 했다. 그냥 둬! 가자! 나는 그녀의 손목을 다시 잡아당겼으며 거의 넘어뜨릴 뻔했지만 우리는 다시 달리기 시작한다. 우리를 따라왔던 무언가의 소리는 점점 커졌지만 아직 오후 중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덤불이 무성하고 지형이 구불구불해서 시야가 매우 좁았고 내가 본 거라곤 나무 사이로 휘청거리며 다른 경사면 아래로 사라지는 커다랗고 어두운 형체뿐이었다. 배낭이 찢어진 지 수십 미터나 지난 후에야 나는 따라오는 소리가 사라진 것을 마침내 알아챘다. 왜 쫓는 것을 멈췄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것 따윈 신경도 쓰지 않았고 오두막에 있던 공터가 나오고서야 멈춰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헐떡였다. 이반과 레나는 우리가 공터로 뛰어들어와 손과 무릎을 대고 주저앉아 헐떡거리는 것을 보고 우리에게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어.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전망대에서 우리를 쫓아냈어. 내 마음의 합리적인 부분은 내가 패닉 상태에서 사슴이나 작은 곰을 본 것에 오버한 것일 거라고 설명했지만 나는 그것을 전혀 믿지 않았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내 가족의 안전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위협을 과소평가하고 싶지 않았다. 이반은 우리 너머의 숲이 우거진 언덕을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다. 뭐 빨리 안으로 들어가자. 우리 모두 이 빌어먹을 숲에는 볼장 다 봤어. 나는 그것에 대해 반박할 이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안으로 돌아갔다. 저녁이 되자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날씨는 대체로 평화로웠다. 눈이 오두막 주변의 모든 소리를 덮어버린 듯 했다.
모두가 거실에서 수다를 떨던 중 오두막 밖에서 들려온 부드러운 눈에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가로막는다. 우리 모두 문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발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둔탁하고 무겁게 들렸다. 문 왼쪽으로 지나가면서 작업장 벽이 약간의 완충 역할을 해 소리가 줄어들었지만 주방 뒷벽으로 나아감에 따라 다시 소리가 들려왔다. 뽀드득, 뽀드득, 뽀드득. 우리 중 그 누구도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아 했고 모두 그저 오두막을 도는 소리를 눈으로 따라갈 뿐이었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돌았고 이반이 일어나서 소리를 질렀다. 꺼져 이 새끼야. 여기는 사유지야. 꺼지지 않으면 쏴 죽여버릴 줄 알아. 그의 고함 소리에 우리는 놀랐다.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놀란 것이 아니었다. 그가 우리 모두가 생각하고 있던 것을 그대로 말했기 때문이었다. 그의 도발하는 고함 소리에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잠시 멈췄다가 일련의 천둥 같은 타격이 문을 향해 쏟아졌다. 마치 풍아랜 대들보를 오한마로 두들기는 것 같았다. 여자애들은 비명을 질렀고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둘 중 한 명이 울기 시작했다. 이반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곤 총을 둔 다락방을 올려다보았다. 나는 나르다시피 위층으로 뛰어올랐고 나는 벨트칼을 움켜쥐고 여자애들에게 작업장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고 말했다. 둘의 다리가 움직일 수라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애들이 움직이기도 전에 이반이 다시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그는 자기 소총에 볼트를 더듬으며 내 산탄총을 나에게 던졌다. 경고했다. 지금 당장 떠나지 않으면 총을 쏠 거야. 나는 두려움을 숨기고 화가 난 것처럼 들리도록 톤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마도 실패했던 것 같다. 밖에 있던 것이 뭐가 됐던 간에 신경 쓰지 않았거나 이해하지 못한 듯 했다. 어느 쪽이든 우리의 경고에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소피아는 우리가 문에 총을 조준하는 것을 보고 귀를 가렸고 레나도 따라했다. 나는 문을 뚫고 슬러그를 한 발 쏘았고 동시에 이반도 한 발 쏜 다음 빠르게 차탄을 장전해 다시 방아쇠를 당긴다. 내 귀에 이명에도 불구하고 나는 비명소리를 들었다. 아니면 울부짖음이거나 혹은 둘 다일지도. 그것은 내 피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악의와 고통이 한데 섞인 그 소리는 그것이 어둠 속으로 후퇴함에 따라 멀어져 갔다. 내 심장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고 이내 그 소리도 가라앉았다. 나는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가 이반에게 뒤를 봐달라고 속삭인 후 문 옆에 산탄총을 내려놓고 문 앞에 쪼그려 앉는다. 나는 우리의 총알이 만든 중 가장 큰 구멍을 들여다보았지만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천천히 문을 활짝 열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나는 문을 반쯤 열고 다시 한번 손전등으로 훑는다. 끈적끈적하고 진한 붉은색,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피의 얼룩이 문 앞에 눈에 묻어 있었고 전에 본 발굽 자국이 온 사방에 찍혀 있었다. 그때 오두막 벽에 더 묻어있던 어두운 얼룩이 내 주의를 끌었다. 벽에는 피처럼 보이는 것으로 4개의 형체가 그려져 있었다. 2명의 소년과 2명의 소녀, 그 옆에는 엉성한 필체로 휘갈겨 쓰여 있었다. 하나만 줘. 그때까지 나는 합리적인 설명이 있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할아버지 옆에서 자라며 들었던 전설 이야기의 주인공 중 하나가 바로 이 숲속에 있었다. 나는 문을 닫고 단단히 걸어 잠근 후 잠시 숨을 고른 후 돌아선다. 이제 사라졌어. 나는 간단히 말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맞추긴 했어. 피를 흘리고 있는 것 같아. 맞추긴 했다라고? 그게 그 새끼를 죽이지 못했다는 거야? 이반은 나에게서 문으로 시선을 옮기며 말한다. 무슨 말이야? 레나가 옆에 있는 소피아를 붙잡으며 울먹인다. 어제는 사슴이라고 했잖아. 그냥 아픈 사슴이라고. 오늘 널 쫓은 사슴과 같은 사슴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광견병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잖아. 그지?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대신 위층 다락방을 가리켰다. 봐봐, 그게 뭐였는진 모르겠어. 위험하다는 거 빼고 광견병에 걸린 동물이었거나 미친 사람이었거나 뭐가 됐든 간에 우리가 해 뜨자마자 떠나는 건 변함없어. 알았지? 이반은 한숨을 내쉬며 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다 집어치우고 내일 아침 가는 거야. 어차피 그 새끼는 과다출혈로 뒤지겠지. 그는 애써 강한 척 하는 듯 했지만 나는 반박하지 않았다.
너희들은 위층으로 올라가. 이반과 내가 교대로 불침번 쓸 테니까. 나는 그 말을 하며 레나를 계단 방향으로 살짝 떠밀었고 소피아에게 그녀를 데려가라고 손짓했다. 소피아는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고 곧 레나와 함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여자애들이 위층으로 올라갈 때 나는 이반에게 문 쪽으로 손짓하며 밖에서 본 것을 말했다. 내 충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직접 보고 싶어 했다. 그는 밖으로 나갔다가 1분 후에 적잖이 청백해진 얼굴로 돌아왔다. 완전 미친 새끼야. 우리는 촌뜨기 도끼살인마랑 여기 갇혀있는 거야. 나는 지금 이 산에서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그 어떤 약쟁이 산사람 따위보다 훨씬 잔인하고 사악할 것이라고 느끼고 있었지만 반박할 기분이 들지 않았다. 이반과 나는 자정 전까지의 시간을 반으로 나누었고 그가 먼저 잠들었다. 실제로 잠을 잘 수 있었던 사람이 있기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두막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나는 무릎 위에 M4 산탄총을 올려놓았고 시원한 금속이 적잖은 안정감을 주었다. 밖에서 유일하게 변한 것은 바람이 서서히 불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가장 최근에 내린 눈을 가져온 기압 전선이 도착했고 머리 위에 구름을 걷어내기 시작했다. 그때 계단의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를 깜짝 놀라게 만들었고 소피아가 멋쩍게 계단을 천천히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소피아는 내 옆 소파에 앉더니 가까이 붙는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손이 떨리자 꼭 쥐었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오두막에서 그렇게 예쁜 여자가 내게 붙어있는 거 보고 기뻤을 것이다. 내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하는 건데 차라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낫다. 어떤 공포 이야기의 영웅이 되어 여자를 얻는다는 즐거운 망상은 직접 느껴보는 거랑은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나는 그녀를 실제로 보호하기에는 내가 전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었다. 내 자신조차 보호할 수 있는가는 차치하고서라도 말이다. 하나만 줘. 그것이 요구했었지. 아니, 제안이었나? 생각할수록 거래 제안처럼 들렸다. 우리 중 딱 하나만 줘라. 그러면 뭐 나머지 셋은 무사히 놓아주겠다는 건가? 추악한 생각을 비우기 위해 고개를 저으며 내 옆에 있는 여자애에게 집중했다. 적어도 그녀가 안전하다고 느끼기를 바랐다. 비록 내가 그녀를 실제로 보호할 수 없을 거라고 느꼈을지라도 그것만큼은 확신했다. 셔츠에 손을 넣어 할아버지의 십자가를 꺼냈다. 나는 그것을 우리 앞에 내밀었고 화목난로의 빛을 반사해 금색 부분이 은은히 빛났다. 이 십자가는 우리 할아버지 거였어. 나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로서 3대째 전해 내려오는 거야.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지금은 나. 나는 사실상 그것이 아버지를 건너 바로 나에게로 넘어왔다는 것을 빼버렸지만 그런 세부 사항은 당시에는 중요하지 않은 듯했다. 3대째 우리를 전쟁, 인간의 악, 그리고 인간을 초월한 악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었어. 나는 그녀의 머리 위로 사슬로 된 목걸이 줄을 씌워 십자가를 그녀의 목에 걸었다. 그녀는 내 손을 살짝 쥐고 가까이 기대어 내 뺨에 입을 맞추었다. 고마워. 그녀가 속삭였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들어본 중 가장 달콤한 한마디였다. 그녀가 언제 잠들었는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느 순간 소피아는 내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다. 이반은 교대 시간이 되어 내려왔다. 잠을 자지 않은 게 분명해 보였다. 우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눈을 뜨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잠에 빠져들었다. 밤이 길어지는 듯 보였지만 이제 아침이 왔다. 거의 지나치게 빨리 온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몸도 뻣뻣하고 지쳐 있었지만 그 산에서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었다. 내가 마지막으로 일어난 모양이었다. 여자애들은 짐을 챙기고 있었고 나는 이반을 찾아 돌아다녔다. 나의 말없는 질문에 레나는 문을 가리켰다. 이반은 밖에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고맙다고 말하며 M4를 움켜쥐고 현관으로 나갔다. 주변을 둘러보는 동안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새벽빛 속에서 오두막 벽에 뿌려진 마른 피는 여전히 불쾌했고 나는 그녀의 반응이 두려웠다. 다시 한번 하나만 줘 라는 단어에 눈이 머물렀고 목구멍에서 담즙이 올라왔다. 나는 비웃으며 벽에 침을 뱉고 획 돌아섰다. 찌르레기나 다른 작은 새 같은 것들이 공터 주변의 나무에 앉아 바람을 피하고 있었다.
계단 앞으로 작은 무언가가 빠르게 다가왔다. 나는 즉시 무기를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곤 그것을 짚기 위해 몸을 굽혔다. 그것은 책의 한 페이지였다. 제본에서 깔끔하게 잘려 나갔으며 중앙에 거칠게 구멍이 하나 뚫려 있었다. 나는 그것을 땅에 던져 날아가게 두려고 했지만 어제 소피아의 책이 떠올랐다. 아니나 다를까 그건 그 책에서 나온 페이지였다. 내가 놀라 입을 벌리고 서 있자 이반이 오두막 코너에서 돌아나와 나를 놀래킨다. 그의 손에는 그 책의 6페이지가 더 있었다. 그는 내가 들고 있는 페이지를 보고 자기가 들고 있던 종이 뭉치를 내 손에 밀어넣었다. 읽어. 그가 딱딱하게 말했다. 나는 혼란스러움에 고개를 갸웃한 후 종이 뭉치를 뒤집었다. 뒷면엔 흐릿한 검은색 글씨로 벽에 있던 것과 같은 단어가 휘갈겨 쓰여 있었다. 하나만 줘. 수목선을 돌아본 나는 가지에 앉아있던 그 새들이 사실 새가 아니었음을 깨닫는다. 책의 모든 페이지가 잘려나가서 마치 흉측한 부적처럼 나뭇가지에 걸려있었던 것이다. 나는 동생에게 돌아섰다. 지금 당장 여자애들을 여기로 데려와. 바로 떠나게. 이쯤 되자 나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반은 나를 지나 오두막으로 들어갔고 나는 문 너머로 이야기 소리를 들었다. 몇 분 후 세 사람은 현관에서 나를 만난다. 레나와 소피아는 오두막 벽을 보고 숨을 들이켰지만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와 별개로 소피아는 나뭇가지에 펄럭이는 책장들을 넋을 잃고 바라본다. 이반이 그들에게 무엇을 보게 될지 말했던 것 같다. 내가 선두를 맡았고 그 다음으로 여자애들, 그리고 맨 뒤로 이반이 따라왔다. 내리는 눈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떠나기로 마음을 굳혔고 올라올 때보다 훨씬 가볍게 짐을 챙겼다. 숲에는 우리가 움직이며 내는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고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압박감이 신경을 곤두세웠다. 나는 계속 두리번거렸고 내 뒤에 있던 세 사람도 그랬을 거라고 확신한다. 20분쯤 산을 내려왔을 때 문제의 첫 번째 징조가 보였다. 넓은 나무 줄기에 4개의 사람 모양 형상이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익숙한 단어가 새겨져 있었다. 하나만 줘. 나는 그것을 보고 깜짝 놀라 세 사람을 향해 돌아보았다. 이반은 귀신이라도 본 듯한 얼굴이었으며 레나는 울기 시작했고 와중에 소피아는 내가 준 22구경을 더욱 단단히 쥐었다. 계속 움직여야 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차분한 어조로 말했다. 적어도 6번은 더 우리는 나무 껍질에 새겨진 조각이나 소피아와 내가 처음 발견했던 것과 비슷한 종류의 막대 인형과 마주했다. 그때쯤엔 거의 1시간이 지났고 우리는 완전히 겁에 질렸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림자에 깜짝깜짝 놀랐다. 그러나 그 후 머지않아 나는 주변에서 움직임을 포착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이따금씩, 그 다음에는 더 자주. 얘들아, 더 빨리 가자. 나는 그들에게 이유를 말할 필요도 없었다. 그때쯤 되었을 땐 그들 역시 그것을 알아채고 있었으니까. 그것의 은밀한 척은 오른쪽 덤불 깊은 곳에서 부서지는 소리가 들림과 함께 끝이 난다. 나는 돌아서 맹목적으로 총을 쏘아 나무 껍질과 나무 조각을 흩뿌린 후 계속 나아갔다. 우리는 이제 가볍게 뛰고 있었고 모두가 힘에 겨워 헐떡였다. 차량으로 돌아가는데 걸릴 남은 2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는 페이스가 아니었다. 양 측면에서 소리가 너무 가까워질 때마다 이반과 나는 한두 발씩 쏘고 계속 움직였다. 그것은 전보다 2배나 갑작스러운 움직임으로 우리를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었고 우린 돌아가는 길을 찾는데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 우리의 진행 속도는 기어가듯 느려졌다. 특히 그것이 산 아래에서 우리를 향해 올라와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땐 더더욱.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계속 가로막혔다. 그 저주받은 인형들이 우리를 조롱하는 가운데서 말이다. 하나만 줘. 얼마나 쉬워. 한 사람은 거기 남겨두고 나머지 셋은 계속 달리는 거야. 그게 바로 그것이 원하는 바였다. 이반은 손을 들어 우리를 멈춘 후 특히나 빽빽한 덤불을 뚫고 가 길에서 60m 떨어진 쓰러진 통나무 옆에 기대어 섰다. 여자애들은 통나무에 기대어 앉아 공기를 들이키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그 개새끼가 우리를 몰고 있어. 이반이 낮은 소리로 으르렁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눈이 흔들렸다. 알아. 우리는 전진하는 것보다 발걸음을 되짚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 그리고 놈은 계속 우리를 앞서가고 있고. 이반은 통나무 위로 살짝 엿보며 이마에 차가운 땀을 닦았다. 계속 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산 위에 머물 순 없어. 언젠가 식량이 바닥날 거야. 아니면 탄약이. 아니면 정신력이. 우리가 길로 돌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가야 했던 방향 어딘가에서 비인간적인 으르렁거림이 들려왔다. 정확히 우리가 웅크리고 있던 통나무를 향해 덤불을 뚫고 돌진하는 큰 소리가 우리를 뒤로 몰아냈다. 나는 통나무 위로 M4를 조준하고 덤불에 슬러그 3발을 쏜 후 달렸다. 돌아가! 오두막으로 돌아가! 이반이 소리쳤다. 여자애들은 가시와 나뭇가지에 아랑곳하지 않고 달려갔다. 이반과 내가 뒤를 맡았고 우리는 그것에게 쫓겨 패닉 상태로 오두막을 향해 후퇴를 시작한다. 또 다른 울부짖는 소리가 공기를 갈랐을 때 레나는 돌아서서 어깨 너머로 돌아보고는 앞으로 넘어졌다. 그녀는 날카롭게 소리치며 발목을 움켜쥐고 몸을 웅크렸다. 이반과 나는 그녀 옆에 미끄러지며 멈췄고 그녀가 동생의 손을 온 힘을 다해 움켜쥐면서 말했다. 나를 버리지 마. 제발, 제발 나를 버리지 마. 하나만 줘. 당연히 그녀는 그것에 대해 겁을 먹었을 것이다. 이반이 나에게 총을 건네주고 레나를 등에 업고 있는 동안 나는 소피아에게 계속 달리라고 손짓했다. 우리는 달리기를 재개했고 이번에 나는 더 자주 뒤를 살폈다. 하지만 몇 분 후 그놈이 우리를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간 건가? 이반이 주저하며 물었고 넘어지지 않도록 서서히 속도를 줄였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우리가 그냥 놈이 원하는 곳으로 돌아갔을 뿐이야. 이반은 입을 꽉 다물고 뻣뻣하게 앞을 바라보았지만 반박하지는 않았다. 탈출 시도는 철저히 저절되었고 이제 레나가 부상을 입었다. 우리가 안전한 오두막으로 돌아왔을 때 이반은 흐느끼는 레나를 소파에 내려놓았고 그녀는 그를 붙잡으며 사과했다. 그가 밖에 쌓인 눈을 수건에 싸서 가져와 그녀의 발목에 임시 얼음 찜질팩으로 사용할 때까지도 계속 사과했다. 다행히도 삐었을 뿐 부러지지는 않았다. 절망감과 꼼짝없이 갇혔다는 기분에 우리 4명은 거의 몇 시간 동안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침묵을 깨기로 결정한다. 레나의 발목이 나으면 다시 시도해야 할 거야. 적어도 일주일은 먹을 음식과 장작이 있고 아껴 쓰면 더 오래 쓸 수도 있어. 그래도 계속 여기 숨어 있을 수는 없고 그것이 원하는 걸 주는 건 선택지에 없어. 내 말 동의하지? 내 동생은 속으로 코웃음을 치고 반쯤 웃었다. 당연한 걸 얘기해. 여자애들이 고개를 끄덕였고 특히 레나는 안도한 듯 보였다. 이반과 나는 다시 번갈아가며 경계를 섰다. 그와 레나는 위층에서 잤다. 소피아는 내 옆 소파에 웅크리고 있었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그녀의 온기가 상당히 위안이 되었다. 몇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른 상황이었다면 놀라울 정도로 평화롭다고 느꼈을 것이다. 어느 순간 소피아는 잠결에 뒤척이며 몸에 힘을 주고 움찔거리며 불안하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를 방해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녀가 땀을 흘리기 시작하고 눈꺼풀 아래로 눈이 사방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녀를 부드럽게 흔들어 깨웠다. 소피아는 벌떡 일어나 거의 내 이빨을 부러뜨릴 뻔했고 팔을 휘둘러 나를 껴안았다. 나는 그녀를 껴안고 몸을 떨어대는 그녀를 달랬다. 그게 내 꿈에 나왔어. 들렸어. 그것이 내게 말하는 게 들렸어. 우리 중 한 명을 원해. 우리 중 누구라도. 우리는 바쳐야만 해. 하나를 줘야만 해. 소피아는 눈물을 글썽거리며 나를 올려다보았다. 그냥 집에 가고 싶어. 나는 그녀를 부드럽게 흔들며 그것은 단지 꿈일 뿐이라고 말했다. 나는 그녀에게 상냥한 거짓말을 하며 그녀를 꽉 껴안았다. 이반이 마침내 교대하러 왔고 나는 잠을 자려고 했다.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고 나는 이반이 내 앞에 웅크리고 앉아 어깨를 흔들며 입술에 손가락을 대고 있는 것을 보고 갑작스럽게 깨어났다. 즉시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앉아 소피아를 천천히 소파에 눕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나에게 다락방으로 따라오라고 손질했다. 이때쯤 바람이 꽤 강하게 불었고 오두막이 약간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다락방에 도착했을 때 이반은 창문을 가리키곤
조심스럽게 바깥을 내다보았다. 나는 창문이 얼마나 밝은지에 놀랐다. 바람에 구름이 완전히 걷혔고 하얀 달이 먼 산등성이 바로 위에 있었다. 달빛은 눈 더미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고 그 칠흑같이 검은 잉크 자국들이 꼴사나운 얼룩처럼 보였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이반이 내 시선을 왼쪽으로 돌렸고 나는 움직임을 보고 숨을 멈춘다. 어두운 형체 혹은 그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였다. 얼마나 키가 컸는지는 모르겠다. 참고할 만한 것이 없었다. 하지만 키가 커 보였다. 아니, 거대했다. 그 모습은 가늘고 유연해 보였고 굽은 자세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우아해 보였다. 넓은 어깨가 긴 몸통과 만났고 두 개의 이중관절 다리가 지탱했다. 힘줄이 튀어나온 팔은 불가능할 정도로 길어서 무릎까지 닿는 듯했다. 머리는 각지고 길쭉했으며 그 위에는 굽은 뿔 한 쌍이 얹혀 있었다. 눈 위에서 그것은 움직였다. 혹은 질주했다. 쌓인 눈에 전혀 방해를 받지 않는 듯 보였다. 우리 둘이 얼마나 오랫동안 그것을 지켜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오두막을 중심으로 여러 번 돌기엔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것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마다 우리는 숨을 죽이고 그것이 공터의 반대편에서 다시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그러다 그것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반과 나는 기다리다가 서로를 바라보았고 우리가 지켜보던 곳의 반대편 끝에 있는 문으로 돌아섰다. 우리 둘은 가능한 한 빨리 움직였고 우리가 계단 맨 아래에 발을 딛자마자 끔찍한 두드리는 소리와 긁는 소리가 다시 시작되었다. 소피아가 깜짝 놀라 깨어났고 나는 그녀의 팔을 잡고 소파에서 끌어냈다. 이반! 나는 소리치며 소파를 밀기 시작했다. 그가 내 옆으로 와 우리 둘은 무거운 나무 소파를 문에 밀어붙였고 매 타격마다 걸쇠가 덜거덕거리고 나무가 삐걱거렸다. 내 뒤에서 레나가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렸고 소피아가 그녀를 껴안는다. 부상당한 건 차치하더라도 나는 레나가 한 번도 아래층으로 내려오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나는 내내 그 짐승이 진심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는 막연한 감각을 느꼈다. 그놈의 무기만으로 걸쇠를 고정하는 오래된 나무를 쪼개버리는 건 일도 아닐 터였다. 거기에 숲에서 우릴 쫓아올 때도 마음만 먹으면 여러 지점에서 우릴 따라잡을 수 있었을 텐데 놈은 그러지 않았다. 하지만 그 감각은 나의 공포를 덜어주지 못했다. 나는 어느 정도는 공포를 느끼게 만드는 게 목적이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나는 그것이 우리의 공포를 즐겼다고 생각한다. 마치 에피타이저처럼. 전에 그랬듯이 공포는 우리를 정신적으로 몰아넣는 방법이었다. 두드리는 소리가 계속되었고 나무를 긁는 발톱 소리도 계속되었다. 매 타격이 내 몸을 진동시켰다. 내 이빨이 떨리는 것을 멈추기 위해 피맛이 날 때까지 입술을 깨물어야 했다. 내 옆에 있던 이반도 똑같이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었다. 하나만 줘. 나는 타격 하나하나의 뒤에 아기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숨이 막혔다. 단지 오래된 널빤지만이 그놈이 우리의 목숨을 앗아가는 걸 막아주고 있었다. 나는 돌아서서 소파를 문에 더 세게 밀고 발꿈치를 바닥판에 고정시켰다. 나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천천히 흔들거리는 소피아를 보았다. 손을 꽉 쥐고 있었다. 내가 준 십자가를 손에 쥐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희미하게 느껴졌다. 얼마나 십자가를 꽉 쥐었는지 손바닥을 베었던 것 같다. 나는 살아있는 한 그 순간을 결코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녀의 창백한 피부를 따라 붉은 선이 흘렀고 헝클어진 금발의 머리카락이 숙인 머리를 감싸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야기 속의 악마가 죽은 자도 깨울 만큼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분명해졌다. 내 남동생, 내 혈육이 옆에 있었다. 그의 곁에는 내 동생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다. 그리고 내 앞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는 소녀가 있었다. 이 뿔 달린 짐승에게 그녀가 갈기갈기 찢긴다는 걸 생각만 해도 속이 뒤틀렸다. 하나만 주라고. 어떻게 내 비참한 삶을 위해 그들 중 누구를 희생할 수 있겠는가. 어떤 생각이 나를 사로잡았고 나는 그것을 끝까지 따를 만큼 절박했다. 이 짐승이 악마라면 악마를 상대하듯이 하면 되는 게 아니겠는가. 나는 동생의 어깨를 잡고 문을 잡아달라고 했다.
이반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세를 가다듬었고 나는 뛰어올라 거실 건너편에 있는 작업장으로 달려갔다. 비틀거리며 나는 거기에 있는 게 분명했던 토치와 은납을 찾아 미친듯이 벽을 훑어보았다. 내가 필요한 걸 찾았을 때 나는 할아버지가 항상 그곳을 정리해 놓았다는 사실을 신에 감사했다. 지옥 같은 두드림이 계속되는 와중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벨트 나이프의 칼날에 은납을 감은 후 지치 않고 아세틸렌 토치에 불을 붙이고 은납을 녹이기 시작했다. 보기 흉했다. 엉성했다. 내가 이 급조 은칼을 만들던 중에 한 덩어리가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도 이게 어딘가. 적어도 약간의 은이라도 덮인 날부지라도 있기 망정이지. 나는 칼 손잡이를 내 M4의 총구에 묶었고 거실로 돌아갔다. 두드리는 소리와 동시에 굵은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나무에 발톱을 박는 소리가 들렸다. 내 의도가 내 얼굴에 드러났는지 이반은 나에게 그저 고개만 끄덕여 보일 뿐이었다. 나는 피를 갈구하는 이 비인간적인 짐승과 마주할 각오를 다졌다. 이반과 나는 소파를 움켜쥐고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문에서 잡아당겼다. 소파가 떨어져 나가자마자 동생은 문을 뚫고 총을 쏘았다. 그리고 또 한 발, 또 한 발. 분노로 가득 찬 울부짖음이 공기를 가르고 원초적인 두려움이 내 뱃속 깊은 곳에서 기어오르려고 했다. 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산탄총을 손에 쥔 채. 아마도 난 그 사탄의 자식이 그곳에 서서 나를 마주하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대신 난 내 오른쪽으로 흐릿한 움직임을 보았고 가슴과 배에 엄청난 통증이 느껴졌다. 숨이 막혔고 갈비뼈가 부러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관성으로 살짝 몸을 돌려 다리를 위로 차올렸다. 필사적으로 그것을 내게서 떨어뜨리려는 시도였다. 그리고 거기에 그것이 있었다. 놈의 눈은 내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객과 동물의 얼굴에 움푹 패인 시커먼 구덩이 두 개가 있었고 무광의 잉크색이었다. 그 눈으로부터 나는 분노, 악의, 경멸, 정욕, 그리고 살의를 느꼈다. 나는 악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그것은 나를 알고 있었다. 그것은 나에게 제안을 해왔다.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진정한 유혹이란 걸 느껴보진 못했을 것이다. 수업을 빼먹거나 그러면 안 될 사람에게 한 방 먹이고 싶은 그딴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뻥 뚫린 두 눈이 나를 뚫어지게 들여다보며 유혹했다. 그것은 내가 원한다고 인정하기 두려웠던 무언가를 제안해왔다. 그것은 나에게 잘못했던 사람들을 하나하나 보여줬고 그들의 껍질을 벗기고 거친 옷을 입혀 소금으로 가득 찬 구덩이에서 꿈틀거리게 만들었다. 하나만 줘. 그것은 피 묻은 손으로 내 머리에 보석으로 가득 찬 왕관을 내리고 수백만 개의 목소리로 울려 퍼지는 내 이름을 들려주었다. 하나만 줘. 그것은 나에게 소피아와 레나를 보여주었다. 물기에 반들거리는 알몸으로 내 발치에 무릎을 꿇고 가느다란 목에 부드러운 무화과 잎으로 만든 목걸이를 걸고 있었다. 하나만 줘. 나는 경멸했다. 나는 그것을 원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경멸했다. 적어도 나의 일부는 그것을 원했다. 유혹이 그저 이론적일 뿐이고 그 제안자가 눈앞에 있지 않은 당신은 쉽게 절대 유혹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것이 거래를 이행할 힘이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리고 나는 그 대가를 알고 있었다. 하나만 줘. 나는 그것과 씨름하는 몇 초 동안 동시에 나 자신과도 씨름했다. 다시 소피아를 생각하기 전까지. 그녀의 떨리던 모습, 기도하며 무릎을 꿇은 채 내 십자가를 움켜쥐는 그녀의 손바닥에서 천천히 떨어지는 피. 부끄러움과 결의가 나를 가득 채웠고 나는 그놈의 제안을 거절했다. 내 존재의 모든 힘을 다해 나는 그것을 부인했고 내 가슴속 응어리가 풀리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나를 잃었다는 것을 알았다. 놈이 원하는 것은 가로채졌고 분노가 그것을 복수심에 불타게 했다. 나는 다리를 위로 뻗어 그것의 가슴을 지지했고 오른손으로 산탄총을 맹목적으로 더듬으며 놈이 내 목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차가운 강철이 내 손가락 끝에 닿았고
나는 그것을 단단히 움켜쥐었다. 새까만 궁어가 나를 향해 내려올 때 나는 찔렀다. 칼끝에서 잠깐의 저항을 느꼈지만 이내 살점이 길을 낸다. 짐승이 격렬하게 떨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찔렀고 온 힘을 다해 그것을 밀어냈으며 이반이 문 앞에서 소총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다. 귀가 떨어져 나갈 듯한 울부짖는 소리가 밤을 가득 채웠고 이반의 총소리와 불빛만이 그 소리를 가로막는다. 그가 그것을 맞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뿔 달린 짐승은 내가 급조 은칼로 찔렀던 가슴을 움켜쥐고 밤 속으로 도망쳤다. 나는 악마가 패배했고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란 걸 알았다. 우리가 그것을 죽였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의 육신이 죽었다고 해도 그것을 진정 죽이는 것이 가능하거나 의미가 있을지조차 확신할 수 없다. 이반은 그것이 산속 어디에 협곡에 고꾸라져 피 흘리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그에게 있어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더 쉬웠겠지. 짐승이나 생물이라고. 확실히 사악하긴 했지만 그래도 짐승이라고. 근본적으로 필멸이며 따라서 죽음의 대상일 것이라고. 하지만 그는 나와 달리 그 눈을 보지 못했고 그의 형제로서 나는 그 순수함을 벗겨내고 싶지 않다. 그것은 악령이나 악마의 형태로 구체화된 사악함이었다. 그것은 육신을 점거하고 있었지만 육신에 속하진 않았다. 그런 것들은 저항의 대상이지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믿게 되었다. 우리 넷은 잘 지내고 있다. 레나는 지금 내 죄수이고 예쁜 조카 딸들이 둘 있다. 소피아의 말을 하자면 그녀는 내 십자가를 돌려주지 않았고 우리 가족의 사대째가 아니면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으려 했다. 그래서 당연하게도 나는 그녀와 결혼하는 수밖에 없었다. 지금은 우리 아들이 가지고 있다. 언젠가 우리 조카와 아이들이 자라면 녀석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그 애들은 이미 할아버지가 내게 들려준 이야기를 전부 들었다. 레나는 못 말리겠다는 듯이 눈을 굴리며 딸들을 놀래키지 말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레나, 이반, 그리고 소피아까지 아무도 진정으로 나를 말리진 않는다. 아이들도 악이 실제한다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 역시 알고 있는 것이다. 신이 당신들 모두를 축복하고 지켜주기를 바란다. 당신들 역시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란다. 악이 실제한다는 것을.